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신지연. 서울 안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우상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네, 두달 쉬어서 만에. 2달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네. 네, 오늘은 갑작스러운 2025 서울 페스티벌의 여파로 네네. 길이 너무 막혀서 예,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네. 비만과 만성 통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 아무래도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예. 네, 위고비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 위고비 비욘드에서도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위고비랑 맞아요. 최근에 나온 마운자로까지 네네. 수많은 뭐 요즘 이제 국내에서 뭐 패치로 된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주사제인데 네. 이제 붙이는 약으로도 곧 나올 거라는 얘기 잘 모르겠어요. 그 뉴스로 본 것 같아요. 저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라 항상 비만은. 네.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훌륭한 약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과 통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만은 그냥 단순히 이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양한 질병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그쵸. 만성 통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2015년에 발표된 Association Between Chronic Pain and Obesity라는 훌륭한 논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흔히들 아실 것 같지만 이제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비만은 이제 지방 조직에 이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비만 자체가 이제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체중과 키와 몸무게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 이 BMI로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상 체중은 BMI가 18.5에서 24.9까지, 25까지 그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부터 30까지는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비만은 30에서 35, 그 다음에 40이 넘어가면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시안들은 좀 마른 경우가 많고 이제 미국 가면 더 막 정말 고도 비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4년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39%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의 범주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만율이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9,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 성인의 69%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으며 이 중에 35%가 이제 과도 비만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언니 저도 되게 덩치가 있는 편이지만 저희 언니도 키가 되게 크거든요. 뭐 저랑 비슷한 저보다 더 큰데 한국에 있으면 되게 엄청 막 약간 저랑 둘이서 우리는 과체중의 비만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언니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지가 한참 오래되었거든요. 근데 가면 자기가 되게 조그맣다는 거예요. 자기 한 번도 자기가 뚱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한국에만 오면 너무 마른 사람들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그 비만은 여러 의학적인 문제에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은 물론 오늘 다룰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의료 비용은 미국에서만 2005년 기준으로 연간 2천억 달러, 20년 전 기준인데도 2천억 달러로 추정될 만큼 사회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비만과 통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매우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비만이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오즈 레이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통증이 있는 확률 이 1.89였고 고도 비만인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 질환의 유병률이 254%까지 증가했다고 하네요. 뭐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6,79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의 3% 미만이 요통을 보고한 반면 비만인 사람들은 7.7%, 고도 비만인 사람은 11.6%가 요통을 보고했습니다. 뭐 3배 정도 되네요. 네.
사실 이거보다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비만이 흔히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섬유 근육통에 대한 연구에서 섬유 근육통을 앓는 여성의 60% 이상이 최소한 과체중이었다고 네네네네. 하고요. 32.2%가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통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섬유 근육통 환자들의 평균 BMI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섬유 근육통 앓는 여성의 58%가 비만이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또 연구에서는 여성 550명, 섬유 근육통을 앓는 여성 550명 중에서 28%가 과체중이고 45%가 비만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연구들은 사실 뭐 비만이라고 섬유 근육통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섬유 근육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비만이 골관절염의 존재, 진행, 그리고 심각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BMI가 증가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고관절이나 무릎의 관절 치환술,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죠. 의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고도비만 환자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의 위험을 더 한 8.56배, 고관절은 32배나 더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의 비율도 높아지지만 수술 후에 그럼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비만한 사람들이 이 회복 과정도 훨씬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게 수술하는데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살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뚫고 관절을 드러내야 되니까 당연히 수술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사실 마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척추 마취하기도 힘들고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정상 체중 환자보다 그래서 이 시간이 18% 더 길었다고 하네요. 18%면 남들 보통 양쪽 하면 보통 한쪽 하는데 뭐 2시간 걸린다고 하면 2시간 반이라고. 요즘 산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입원 기간도 당연히 더 길어지고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만과 통증 민감도에 대한 연구가 뭐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요. 일부 동물 연구에서 이제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압력과 열 자극에 대한 통증 반응이 증가하다고 보고 있고 염증 반응이 강화된다고도 되어 있지만 뭐 또 차이가 없고 뭐 그냥 뭐 별로 과민하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고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런 전기 및 이런 기계적 자극에 대한 통증 역치가 감소된다고 보고가 있지만 이 역치가 감소된다는 거는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부위별로는 또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비만과 통증의 관계는 단순히 이게 체중이 증가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조기 개입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이게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체중 관리도 하고 통증 치료도 하고 동시에 접근하는 이런 통합적인 치료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왜 어떠한 기준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아프게 되는지 이제 우상호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전은 이제 기계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관절이라든지 척추에 더 큰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BMI의 증가가 무릎의 연골 손상을 일으키고 또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도 정상 체중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 압력이라던가 압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보고요. 또 구조적인 손상 자체가 보행 패턴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이제 얼라이먼트가 자꾸 안 맞으니까 통증이 더 자꾸 유발이 되고 점점 악화되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 말고 이제 화학적인 염증 반응들 또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가 뭐 압력이 높아져서 체중이 많이 실려서 그래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실제 염증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 조직이 단순히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전신적인 만성 염증 상태가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제 인터루킨 6, 이제 IL6라든지 아니면 CRP 같은 염증 마커 수치가 더 높아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CRP 수치가 3.0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분들은 요통의 위험성이 무려 2.87배,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이제 대식세포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호르몬 중에서는 렙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렙틴은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에너지 대사를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요. 비만인 사람들은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혈중의 렙틴 수치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반응이 이제 잘 없으니까 더 자꾸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진 렙틴이 염증을 촉진시키고 관절 활막에 축적되면서 관절의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통증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렐린, 갈라닌,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등등등도 통증을 이제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또 기계적인 부분, 이런 화학적인 부분들 말고도 저희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요. 이제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비만이나 통증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통증 환자는 우울증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기능적인 제한으로 인해 좌절감이 들면서 그게 감정적인 어떤 약간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연구를 보면 우울증을 조절했을 때 그래서 비만과 통증의 연관성이 오히려 이제 줄어든다,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이 두 질환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만성 통증과 체중 증가, 비만 이 두 가지가 딱 바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우울증이 끼어들면 더 이제 악순환의 고리처럼 돌아가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 장애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성 통증 환자분들의 53%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제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대조군의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 유병률이 3%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40%의 불면증 환자분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이제 수면 부족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면서 이제 비만과의 관련성이 높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러니까 OSA 또한 이제 비만과 통증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제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만과 통증의 악순환을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다른 기전이 있는데요. 이제 디스펑션이라고 저희가 하죠. 신체 비활동성입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신체적인 탈조건화가 이제 근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다시 이제 통증이 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뭔가 기능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니까 기능은 더 떨어지고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운동을 더 하셔야 되는데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움직임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운동 공포증을 보일 수도 있고, 이 또한 결국은 만성적인 비활동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같은 신체적인 비활동이 운동 공포증으로 이어지면서 심폐능력 저하, 근력 감소, 이런 기능적 장애가 증가를 하게 되고 통증이 다시 또 악화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소식은 체중 감소가 통증 개선에 굉장히 매우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소를 경험한 환자의 68%는 통증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편두통의 이제 월간 발병 횟수도 이제 보통 월 6회에서 1회 정도까지 감소를 한다든지, 유통의 평가 척도 점수, 저희가 이제 바스 스코어라고 하는 통증 점수를 재봤을 때도 100점 만점으로 뭐 50점이 넘는 점수에서 거의 30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5kg의 체중 감량만 하더라도 무릎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50%까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통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든 저희가 행동 중재를 해서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체중을 감량하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초기 체중이 감소된 후에 다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요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체중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제 계획도 많이 짜고 그런 이제 뭐 필요하면 병원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비만과 만성 통증은 서로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만성 통증과 비만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가 단순히 그냥 만성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만을 유발한다던가 뭐 비만이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을 유발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서로 이제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나빠질 수 있고 그 사이에는 뭐 심리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끼어들면서 그걸 더 계속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단순한 체중 증가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적, 화학적, 심리적인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 분들의 이제 직접 뭐 심리 사회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고 하죠.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제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라든지 뭐 어떤 내가 이렇게 좀 유지를 해야겠다 이런 뭐 전략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질문. 네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이 체중과 통증에 그걸 너무 느끼는 게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네. 이제 한 50대 초반의 50대 초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몸무게 정말 많이 나가셨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거의 한 160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네. 90kg 정도까지 나가셔서 정말 병원에 막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맨날 자주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뭐 다이어트와 운동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거기다 맨날 붙이는 말이 저는 못하지만 환자분은 하셔야 합니다. 막 이러는데 근데 정말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 게 올 때마다 체중이 막 빠지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러니까 한 몇 달은 계속 아프셔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거의 40kg를 빼셨어요. 40kg를요? 병원에 안 오세요, 이제. 근데 간혹 이제 뭐 삐끗하거나 그러고 다시 오시는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을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오시면 저는 정말 너무 막 완전 칭찬하고 막 너무 멋있다고 막 그러면 되게 뿌듯해, 본인도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근데 정말 별로 안 오시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자주 오시던 분이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선순환의 고리로 바뀐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미니님이 저보고 하나도 비만 같아 안 같아 우성호 선생님한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한테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저도 엄청 열심히 감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월 달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약간 아니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얼굴만 보면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느껴지세요? 네. 2달 만에 봤더니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나는야 팔로님 비염으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나요? 심각하게 이제 사이클 일단은 뭐 비염으로 호흡곤란은 당연히 올 수가 상기도가 있겠죠. 막히면서 사이클 운동 후에 허리만 숙인 채로 강아지 목욕을 20분 정도 시키셨다고 해요. 이 숙이는 자세가 허리에는 가장 안 좋은 자세죠.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펴니까 숨을 쉬셔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쇼크가 오셨다고 해요. 지금도 조금만 답답해지면 호흡이 불편해지시고 찬바람이 불거나 지온도가 낮아지면 코가 꽉 막히면서 목구멍은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시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저희가 이렇게 코가 막히시거나 이거는 뭐 저희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코막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염 같은 경우는 뭐 이비인후과 뭐 전문의 선생님들을 간단하게만 보셔도 뭐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금방 아마 해결을 잘 해주실 거고 실은 이제 사이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허리에는 좋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앉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허리에 디스크에 무리를 제일 많이 두는 동작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랑 허리를 구부리는 거 이 두 가지 동작인데 사이클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허리에 무리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허리를 또 숙이신 채로 강아지 목욕을 20분 정도나 시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허리라든지 요추 쪽에 뭐 네, 무리가 많이 무리가- 가셨을 거고요. 그 유튜브만 아니라 사실 흉추에도 이게 네, 이렇게 맞아요. 구부린 네. 자세를 많이 하면 저는 네. 이 갈비뼈 있는 데가 그쵸. 이 늑골 연골염처럼 이렇게 아파지기도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여기 앞에가 네.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간혹. 저도 지금 이게 혹시 숨이 막히는 느낌이 오신 게 뭐 네. 어떤 그 심장이나 이런 내장기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제 구부린 자세를 하시면 저희가 요 가운데 흉골이라고 해서 흉골과 늑골이 만나는 지점에 염증이 생기거나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방금 이제 원장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늑연골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면 이제 심한 경우에 막 조이듯이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어요. 뭐 숨을 쉬기 힘들 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실 수 깊게 있고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 이 흉곽이 넓어지면서 그때 맞아요. 통증이 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좀 일시적으로 생긴 거 아닐까. 그게 뭐 계속 꾸준히 이어지거나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에피소드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일단 그런 구부리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네. 하세요. 그리고 또 부비동염이 있으시면 계속 뭐 뒤로 후비로 같은 게 있으면서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그쵸. 들면서 숨쉬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기관지 천식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앓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 알러지성이기 때문에 그게 아이고, 부비동염도 되게 심하게 같이 많이 오셔서 수술도 하셨거든요. 그 내시경 수술 여기 하는. 네. 근데 지금도 뭐 이게 꽉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꽉 찬 음. 느낌이 들면서 이게 숨찬 것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뭐 통증의 영역보다는 우선은 네.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릉룡님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운동법은 뭘까요? 뭘까요? 복부 비만 네. 자체뿐만이 아니라 복부 비만은 사실 내장 지방이 많을 그쵸. 때 더 네네. 복부 비만이 생기잖아요. 이제 보통 보면 배만 나오게 팔다리는 네네네. 가느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약간 뜨끔하셨어요. 네. 결국은 유산소 운동 아닐까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장 지방도 감소할 테니까 네. 플러스 근육량을 키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 복근도 키우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네. 이제 그러면 복근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밥을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려면 복근을 우선 키워야 돼요. 아니 근데 복근을 키우려면 또 허리가 아플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선은 유산소 유산소 운동도 운동. 하시고 네. 뭐 이건 근데 굉장히 뭐 꼭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진료제에서 말씀드리는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뭐 식습관 뭐 개선 네. 잘 다이어트와 자고 운동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죠. 이제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이제 그런 약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면은 같이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결국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걸 이제 소개한 목적도 그건데 이게 어떤 비만과 체중 증가와 통증 사이에는 계속 서로 이제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너무 나빠져 버리면 해결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실은 주사제든 어떤 약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조금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주면 이제 선순환의 이제 고리로 다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도움들을 좀 받으시는 것도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네. 그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운동법은 네. 그냥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 주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위고비에 대한 강의를 또 듣게 됐는데 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서 심장 순환기내과 교수님이셨어요. 요새 순환기내과 이제 심장 교수님들도 그게 이제 뭐 BMI라던가 이런 쪽 때문에 심장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순환기내과 교수님들께서 뭐 위고비를 처방을 해서 체중을 감량시키고 그러면서 뭐 증상이 좋아지고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꼭 순환기내과 쪽뿐만이 아니라 뭐 만성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무릎 환자분들, 뭐 고관절 환자분들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보통 수술의 위험성이 뭐 8배에서 많게는 뭐 30배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은 실은 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술을 뭐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도
운동법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네.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라밤빠밤님,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경추성 두통 같은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어서 계속 아프기도 하나요? 아니면 방치하면 조금씩 좋아지나요? 만성화되면 계속 아플 수 있죠. 원래 통증은 만성 통증이 되잖아요. 이게 네네. 한번 이렇게 고리를 끊어줘야지. 이게 왜냐면 아프면 잠 못 자고 뭐 우울해지고 항상 그 고리들이 있잖아요. 악순환의 네네. 고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방치보다는 네. 휴식이시면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방치를 하시면 방금 선생님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악순환을 도니까 차라리 그냥 적극적인 치료로 네. 그걸 한번 초기에 하면 왜 그 초기에 그냥 약물만 먹어도 금방 네.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네. 조금만 치료를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게 만성화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네네. 3일 아픈 거를 네. 한 3일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막 6개월 동안 아픈 거를 치료하려면 그게 네. 뭐 한 번에 주사 한 방에 빵 낫고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여기 네. 내용을 보면 이제 중간에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여기 조기 네. 개입의 중요성이라고 네. 되어 있죠. 예. 이게 너무 나빠져 버리기 전에 조기에 빠르게 한번 차단을 해서 빨리 좋아지게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치하시는 더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도룡룡님, 몇 달 동안 자고 일어나면 왼쪽 승모가 자꾸 뭉치신다고 해요. 심할 땐 왼쪽 몸까지 뭉쳐서 아프시다고 하고요. 옆으로 엎드려서 자진 않고 정자세로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도 그렇다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자야 될까요? 베개를 높은 거? 낮은 거? 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외과? 네. 고민이 많으신데요. 네네. 우선 어떻게 자는 근데 게 잘 좋을까요? 때 자세만이 원인일까요? 그쵸. 뭐 그게 단순히 뭐 잘 100%라고. 때 주무시는 자세가 100% 원인이지 않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일하실 때의 자세나 네네.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뭐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네네, 그쵸. 예, 이게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프시긴 하지만 뭐 그게 낮에 쌓였던 피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쵸.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자다가 깨시는 정도인지, 맞아요. 예, 네네. 자다가 깰 정도면 정말 빨리 병원에 가서 좀 그 치료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그쵸. 있죠. 저희가 예, 어깨나 목에나. 그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네. 하죠. 이제 중립 자세들.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해부학적인 책에 나오는 해부학 책에 나오는 이제 요런 자세들. 이런 자세들이 실은 제일 편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데 누웠을 때도 그 자세가 이제 유지되는 게 좋으니까 일단 가장 안 좋은 건 높은 베개. 네.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높은 걸 쓰면 뭐 안 좋다. 그리고 실은 높은 걸 쓰면 구부러지니까 안 좋지만 너무 낮은 거 써도 목이 이렇게 젖혀지니까 안 좋고 그냥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높이를. 그때 선생님 전에 옛날에 저희가 한 1,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뭐 7c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목이 이렇게 굳어서 뭐 강직성 그쵸. 척추염이 있다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이렇게 굳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낮은 걸 하면 그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사람마다 그쵸. 좀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수면 자세라는 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내가 옆으로 누워서 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자도 자다 보면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고 반대로 똑바로 누워서 자야지 하다가도 깨보면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또 베개를 높은 걸 쓰셔야 돼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낮은 베개를 쓰면 고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베개는 본인의 수면 습관에 따라서 이제 이 똑바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베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이제 썼을 때 그걸 좀 편해야지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병원은 뭐 어느 과를 가시더라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냥 동네 의원급의 개인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과를 가시던 좋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환자분들이 자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맨날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자거든요. 항상.
그 일어나 보면 분명히 또 딴 데 가 있고 막 잘 그쵸, 때와 그쵸. 굉장히 다른 곳에 그쵸. 가 있어서 네. 약간 내가 못하는 걸 환자분들한테 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네. 그냥 자는 건 그냥 깨지 않고 그냥 푹 잘. 그리고 저도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막 팔이 아플 때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고 뭐 바른 자세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확실히 목 어깨 아프고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시스템님 그리고 신사부체 여과율 이 높으면 신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거 맞나요? 글쎄요, 저희는 항상 GFR이 낮은 것만 항상 항상 경각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높은 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뭐 그죠? 네네. 뭐, 낮으면 항상 어이씨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근데 네. 요거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실은 전문의가 되면 될수록 네. 지식이 점점 좁고 깊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신장내과 먼저 찾죠.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랩을 봤을 때 수치가 좀 안 좋다든지 높은 거는 좋은 거. 저는 높은 거는 높으면 낮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막 40, 30 뭐 이렇다 이러면 저희 약을 못 쓰죠. 아마. 높을 때는 글쎄요. 요거는 높아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카자니님, 두 병원 모두 비수술 치료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의 차이가 뭘까요? 네, 치료 방법이 똑같은 게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어깨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뭐 실은 수술을 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신경 차선술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느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과들 사이에 구분이 이제 엄격할 때는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는 주로 이제 마취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부분 마취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수술 전후에 뭐 통증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보통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정형외과 선생님들께 이제 다시 이제 의뢰를 해드리죠. 실은 또 정형외과 교수님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다가 뭐 그냥 신경차선술이 필요하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저희가 쪽으로 원래 오시기도 하시고, 뭐 아니면 이 환자는 수술할 건 아닌데 통증 조절이 뭐 약으로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거 써서 하는 게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실은 이게 정확히 그 과별 어떤 롤이 나눠져 있을 때 그게 얘기지, 이게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저희가 이 개원을 하고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할 때는 거의 롤이 겹쳐지는 게 결국은 많은 것 같아요.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이제 비수술 치료 쪽으로 많이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은 이제 실은 못하니까, 못하니까 비수술 쪽으로 더 많이 파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보통 너무 급성 통증으로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의심되면 바로 정형외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네. 저희가 뭐 수술적인 프로시저나 이제 리스크 있는 이제 그런 뭔가 해야 될 때는 이제 실은 수술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니까 또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프셔서 어차피 수술을 할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 1차적인 진료는 뭐 보존적인 물리치료나 뭐 약 드시는 거,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나 뭐 재활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차 진료 보실 때는 마취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차이가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을 그냥 어떤 선생님을 만나시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인디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통증의학과를 가시던 그 정형외과를 가시던 처음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쭉 하시다가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경관절을 전문으로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수술을 하는 병원이요. 분수공주님, 신경차단 주사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주사를 맞고 4개월 반이 넘었는데 종아리 오금 뭉침이나 당김, 통증, 감각 저하가 있으시대요. 근데 주사를 맞고 저게 생기신 건지 아니면 원래 병변에 의해서 저게
저런 증상이 있는 건지 이제 좀 애매하죠. 감별도 어렵기는 예. 하죠. 원래 이제 병이 있다 보니까 가서 주사를 맞으신 건데 이게 진짜 주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생긴 건지 아니면 병도 진행을 하면 이제 결국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생긴 건지 이제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진짜 주사 직후에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 바늘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은 네. 언제쯤 회복된다라는 게 정확히 연구되어 있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뭐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것까지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상포진이랑 비슷한 거죠. 네. 바이러스가 신경에 손상을 주느냐, 뭐 아니면 뭐 저희가 주사가 메케니컬하게 네. 침 자체가 뭐 신경 손상을 주느냐 찔러갖고 이거였는데 손상을 줬느냐. 제가 굉장히 옛날에 그때 예전에 봤을 때는 6주 정도 지나면 근전도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증상이 이제 많이 감소한다고 돼 있고 6개월 지나서 팔로업을 해보니까 뭐 99%는 좋아지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그 좋아지는 정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좋아지기까지의 시간도 누군가는 뭐 몇 주밖에 안 걸리지만 누구는 몇 개월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냥 추세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네. 저희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신경 그 손상에 제일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나빠지는 경우거든요. 그죠. 센서타이제이션, 네. 이제 감작하라고 하죠. 신경 통증은 좀 개념이 특이한 게 외부에서 자극이 따로 오지 않아도 마치 이 비만과 만성 통증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돌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통증이 막 오면 여기에 점점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민해지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과민해지고 네. 그게 이제 점점 예민해진다 해서 이제 센서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이 통증 자체를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아주 적절한 강한 먹는 약을 쓰던 뭐 진짜 신경 그 주변에다가 뭐 일시적인 통증 감소를 시키는 거라고 해도 신경 차단술을 하던 그렇게 해서 통증을 어떻게든 확 줄여주면 얘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한 달 전, 지금 4개월 반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비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있으면 뭐 아주 희망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 실은 그냥 쭉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긴 하세요. 다만 증상이 너무 좀 힘드시면 당연히 뭐 먹는 약을 드시던 이제 신경 손상이 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쭉 뭐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있어요. 뭐 그 사망계 항물제라고 하죠. TCA라든지 아니면 뭐 프레가발린, 뭐 가바펜틴, 네. 신발타, 뭐 이런 약들이 요즘 뭐 미로가발린 뭐 이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약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게 만약에 신경차단 주사의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중요한 질환에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검사를 좀 넓게 보셔야 될 필요도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 증상이 생긴 건 아닌지를 명확히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MRI나 그런 신경 근전도 검사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삶은 음악님. 되게 멋지시네요. 아이디가 음악. 원장님들은 후두신경통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죄송해요. 저는 삶의 음악을 라이프 이즈 뮤직인데 삶의 계란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중이법 많으실까요? 네. 그럴까요? 근데 너무 빵 터졌네요. 후두신경통 어떻게 우선은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면 약물 치료 먼저 해보고 그리고 후두신경 차단술 해보고 후두신경 차단술을 해도 이제 했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보통 또 의뢰를 드려서 고주파 시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대학병원에 그런 거 뭐 아니면 진짜 대학에서는 거기 자극술, 후두신경 자극술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외래하고 초음파 보면서 후두신경 차단술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여기를 이렇게 딱 보면 후두신경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두 신경 주변에도 약을 좀 뿌려드리고 네. 이제 후두 신경을 압박할 만한 그 주변에 이제 근육들도 오블리크 풀어주고. 카피티스 네.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근육들 주변을 좀 주사를 해서 좀 이완시켜주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도 좀 풀어주니까 네. 뭐 그런 이제 신경 차단술을 보통 제일 많이 해요. 하시죠. 네. 행복한 동행자님 67세시래요. 류마티스를 30년 정도 오래 치료받으셨네요. 약 복용 및 막테라 주사 등으로 치료 중입니다. 작년에 추간판 탈출 수술을 하셨는데 이후에 다리가 다소간 저리는 증상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허리 통증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척수신경총, 그러니까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고 있는데 맞고 계시면 며칠은 편하시대요. 주사 치료 간격이 얼마가 적당할지 리리카 캡슐도 먹어도 되시는지. 그럼 리리카는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그쵸. 리리카 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서요. 특히 수술 받으신 허리면 리리카가 특히나. 보험이 되니까 뭐 좋죠. 증상만 효과만 있다고 하시면 주사 치료 간격은 아니 근데 그냥 디스크 제거술을 하셨으면 보험이 안 되지 않나요? 고정술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척추 후궁 절제술 이후에는 다 수술이 그게 되는 그런가요? 걸로. 저는 디스크만 제거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피내를 막아야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리리카 드시면 좋죠. 네.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고 계시다고 하는데 주사 치료 간격이 얼마가 적당한지. 이게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도 맞아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중요하시겠죠? 네,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하면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원래 가이드라인은 뭐 1년에 6번도 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신경차단술을 15회까지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 양을 굉장히 뭐 줄여서 쓴다거나 하면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스테로이드를 아예 안 쓰면 주사를 할 수도 있긴 하니까요. 1, 2주 간격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협착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주사를 맞았는데 3일 괜찮았어요. 이러면 그 주사를 하는 게 의미가 너무 짧으면 이게 오히려 뭐 주사로 인한 리스크도 있으니 스테로이드를 안 쓴다고 하셨고요. 안 쓴다고 하시면 또 국소마취제만 쓰신다고 하면 그래서 올해 며칠밖에 안 가는 걸 수도 있지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쓰려면 뭐 또 환자분의 여러 가지 정신 상태를 고려해야 되니까. 뭐 당뇨가 있으신지 조절이 안 되시거나 이게 뭐 목에는 안 쓰고 있지만 류마티스 때문에 이제 오래 앓으셨으면 아마 드시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가 이미 들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사제를 썼을 때 용량이 또 너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은 스테로이드를 빼고 저희가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하겠죠. 그러면 실은 스테로이드를 안 쓰시면 주사 치료 간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주사를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죠. 주사라는 게 이제 항상 100% 안전한 게 아니라 뭐 주사를 하다가 출혈이 생기던 감염이 생기던 뭐 신경 손상이 진짜 발생을 하건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효과를 보는 게 이런 리스크를 뭐 무릅쓰고서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셔도 좋다고 보고요. 대신 횟수는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과 뭐 잘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소론도를 먹다가 거의 안 먹고 계시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시면은 기저질환만 없으시면 한두 번씩 쓰셔도 되시겠죠. 그러면은 맞을 수 있는 횟수는 뭐 용량에 따라서 뭐 연간 4회 내지는 뭐 최대 6회 정도 그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럼요. 더 질문이 따로 없으셔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요. 다들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가 또 그럼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